잿빛 하늘 아래 강서연의 삶은 늘 젖은 낙엽처럼 존재감 없이 바닥에 머물렀다. 18. 꽃다운 나이라 불렸지만 그녀에게는 혹독한 겨울의 연속일 뿐이었다. 명문가로 소문난 박씨 가문. 그 화려한 울타리 안에서 서연은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았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재혼으로 들어선 이 집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새장이라기보다 차가운 감옥이었다. 의부서머니 박인숙 여사와 그녀의 두 자녀 박민중과 박서연은 서연에게 악몽 그 자체였다. 그들의 눈에는 서연이 한낱 눈엣가시 혹은 재미삼아 괴롭힐 수 있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집안의 허드레실은 당연하다는 듯 서연의 몫이었고 식사는 늘 그들이 먹고 남은 찬밥 신세였다. 낡고 작은 다락방이 그녀의 유일한 공간이었으며 그곳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다. 선명한 기억 하나가 서연의 뇌리를 스쳤다. 중학교 시절 민준이 아끼던 한정판 운동화를 실수로 더럽혔다는 누명을 썼던 날이었다. 사실은 민준이 친구들과 장난치다 그리 된 것이었으나 그는 태연히 서연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겼다. 박인숙 여사는 사실 확인도 없이 서연의 뺨을 매섭게 후려쳤다. 천덕꾸러기 주제에 감히 누굴 넘봐 내년이 우리 민준이 물건에 손댈 자격이나 있어. 얼얼한 뺨보다 더 아팠던 것은 심장에 박힌 가시 같은 말들이었다. 그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또 한 번은 서연의 생일 파티 날이었다. 화려한 파티 준비로 온 집안이 떠들썩했지만 서연은 주방 구석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해야 했다. 잠시 허리를 펴려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정원에서 웃고 떠드는 서연과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서연과 눈이 마주쳤고 서연은 보란듯이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옆에 있던 친구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이내 정원에서는 서연을 향한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한 시선들. 서연은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감추려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녀는 텅 빈 다락방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차라리 투명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은 흘러 서연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 청소를 하던 그녀에게 박인숙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가왔다. 강서연, 이리 와서 앉아봐라. 평소와 다른 엄숙한 분위기에 서연은 긴장하며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박인숙 여사는 찻잔을 매만지며 한참 동안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계산적인 빛이 담겨 있었다. 내게 혼처가 들어왔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혼처라니 이제 겨우 18. 대학 진학은커녕 제대로 된 미래조차 꿈꿀 수 없었던 그녀에게 결혼이라니.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박인숙 여사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율성그룹 한태준 회장님이시다. 율성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 그리고 한태준 회장, 언론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일에 쌓인 인물. 냉철한 카리스마와 엄청난 재력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신 같은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서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님께서 왜 저를,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르면 돼. 이런 청음 같은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줄 알아야지. 박인숙 여사는 서연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무시한 채 말을 이었다. 결혼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그저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괜한 생각으로 일을 그르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이건 네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이자 우리 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일이다. 서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한태준 회장, 그의 이름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아주 희미한 불씨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지옥에서 벗어날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하지만 그 동아줄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더 깊은 나락일 수도, 아니면 정말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박민준과 박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이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박민준은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뭐 강서연이 율성그룹 회장이랑 결혼한다고 웃기지도 않네. 그 늙은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를 데려간대. 혹시 밤일이라도 잘하나. 그는 저속한 말을 내뱉으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반면 박서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질투심과 경멸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래봤자 팔려가는 신세 아니야. 돈 많은 늙은이한테 몸 파는 거나 다름없지.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된다니 참아주는 것뿐이야. 어디 가서 박씨 집안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지는 마. 창피하니까. 그녀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서연은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이미 익숙한 모욕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아프게 느껴졌다. 결혼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다만 이 지긋지긋한 박씨 집안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그것이 설령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일지라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박인숙 여사는 서연에게 고급스러운 옷 몇 벌을 던져주며 말했다. 곧 회장님 댁에서 사람이 올 것이다. 얌전히 굴고 절대 실수를 보여선 안 된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박씨 가문은 이미 한태준 회장과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느라 분주했다. 서연의 의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서연은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잿빛 하늘은 여전했지만 아주 멀리 작은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희망의 빛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다가올 운명 앞에서 숨을 죽일 뿐이었다. 과거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거대한 운명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후 약속된 날짜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박씨 가문의 낡은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율성그룹의 문장이 새겨진 차량이었다. 서연은 박인숙 여사가 골라준 어색하기 짝이 없는 값비싼 원피스를 입고 트렁크 하나만을 든 채 올랐다.
박인숙과 민준. 서연은 대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나 걱정 대신 노골적인 기대감과 계산만이 가득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박씨 집안을 보며 서연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길고 긴 악몽의 한 장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으로 접어들었다. 한참을 달리자 거대한 철문과 함께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성과 같은 저택이 나타났다. 한태준 회장의 본가였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가 부드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꾸어진 광활한 정원과 고풍스러우면서도 위압적인 본관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다. 서연은 숨이 막히는 듯한 장엄함에 압도당했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세상이란 말인가. 차에서 내리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이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 집의 집사 윤정혜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외부 일정으로 부재 중이십니다. 먼저 안으로 드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구석이 있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전문가의 태도였다. 윤 집사의 안내를 따라 들어선 저택 내부는 바깥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화려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복도 양옆으로는 값비싸 보이는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서연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별세계의 풍경이었다. 사모님의 방은 2층 동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 집사는 서연을 안내하며 간략하게 집안 구조와 생활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곳. 마치 거대한 시계태엽 장치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서연의 방은 그녀가 평생 살았던 다락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호화로웠다. 커다란 침대와 고급 가구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방 한쪽에는 드레스룸이 딸려 있었는데 안에는 이미 수많은 옷과 가방, 구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박인숙이 골라준 옷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상류층의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실감나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무대 위에 서 있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필요하신 것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나 메이드 이수진에게 말씀하십시오. 윤 집사는 젊은 여자를 서연에게 소개했다. 이수진이라고 자신을 밝힌 그녀는 20살 남짓 되어 보였으며 다소 긴장한 듯했지만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거대한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했다. 한태준 회장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길고 긴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자니 음식의 맛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박씨 집에서의 찬밥보다는 훨씬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마음은 그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한태준 회장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윤 집사는 서연에게 저녁 식사는 회장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연은 온종일 긴장감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가 어떤 사람일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할지, 두려움과 불안감이 끊임없이 그녀를 짓눌렀다.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은 미리 준비된 단아한 드레스로 갈아입고 식당으로 향했다. 한태준 회장은 이미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는 실물이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다문 입술에서 냉철함과 카리스마가 동시에 느껴졌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안지. 낮은 목소리였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한태주는 말없이 식사에만 집중했고 서연은 거의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그가 간혹 던지는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곳 생활은 어떤가? 질문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말투였다. 괜찮습니다. 서연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앞으로 내 아내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 거다. 윤 집사가 알려줄 테니 숙지하도록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의 말에는 일말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사업상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듯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대화의 전부였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아내로 맞이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에게서는 어떠한 애정이나 관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잘 짜인 각본처럼 진행될 뿐이었다. 며칠 뒤 예상했던 불청객들이 닥쳤다. 박인숙 여사와 박민준. 박서연이 마치 자신들의 집인 양 한껏 치장하고 저택을 방문한 것이다. 윤 집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아이고, 서연아,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잘 지냈느냐? 박인숙 여사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과장되게 반가움을 표시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응접실의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들을 훑고 있었다. 박민주는 다리를 꼬고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야, 집 한번 끝내주네. 우리 서연이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고 앞으로 자주 들러야겠어. 안 그래? 매제. 그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한태준에게 벌써부터 매제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박서연은 한껏 차려입은 모습으로 서연 옆에 바짝 다가앉아 팔짱을 끼려 했다. 서연아, 회장님은 언제 오신대? 너 정말 시집 잘 갔다. 이제 우리 집안도 활짝 피겠네. 네가 회장님께 우리 아빠 회사 일도 좀 잘 봐달라고 하고 오빠 취직 자리도 좀 알아봐 줘야지. 알았지.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요구사항을 늘어놓았다. 서연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혐오감을 애써 눌렀다. 그들의 뻔뻔함과 탐욕은 이곳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다. 때마침 한태준 회장이 응접실로 들어섰다. 박씨 가족들은 일순간 얼어붙었다가 황급히 일어나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한 서방, 아니, 한 회장님,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인숙 여사가 허리를 굽실거리며 말했다. 한태준은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만 했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박씨 가족들을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멸감이 서려 있는 듯했다. 용건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시죠. 전 바쁜 사람입니다. 박씨 가족들은 그의 냉랭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박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 그게 아니라 저희 여동생이 회장님과 결혼했으니 이제 저희도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전하러 왔습니다. 가족이라
한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그 말을 되뇌었다. 강서연 씨는 이제 제 아내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 제 아내의 과거 가족들에게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냉정했다. 박 씨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기대했던 따뜻한 환대와 특혜는커녕 싸늘한 성읍기만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곳은 당신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태준은 윤 집사에게 눈짓했고, 윤 집사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을 배웅했다. 박 씨 가족들이 쫓겨나듯 사라진 후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태준은 그런 서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화려하지만 살얼음판 같은 곳이었다. 한태준이라는 남자는 자신을 철저히 보호해 줄 수도, 혹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박 씨 가족들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오롯이 혼자서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박 씨 집에서처럼 절망적이지만은 않았다. 어쩌면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그녀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인지도 몰랐다. 한태준 회장의 싸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 씨 가문의 파렴치한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저택으로 직접 쳐들어올 담력은 없었지만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서연을 압박해왔다. 박인숙 여사는 매일같이 서연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애원하거나 과거의 은혜를 들먹이며 죄책감을 자극하려 했다. 서연아, 이 어미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는 식의 레퍼토리는 지겨울 정도였다. 물론 그녀가 말하는 키운정이란 학대와 무관심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박민주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는 익명으로 서연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서연이 한태준 회장과 결혼하더니 가족을 외면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려 했다. 심지어 율성그룹 비서실에까지 연락해 서연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무모해졌다. 박소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서연을 비난하거나 과거 서연의 불행했던 시절을 암시하는 글들을 올리며 대중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어떻게든 서연을 이용해 율성그룹으로부터 단물을 빨아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강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한태준 회장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는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방패막을 제공해 주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내면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박 씨 가족들의 연락에 일일이 대응하려 했지만 이내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 집사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박 씨 가족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개인 휴대폰 번호도 바꾸었고 집안의 모든 통신망은 윤 집사와 보안팀의 관리해에 들어갔다. 사모님,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사모님의 동정심이나 죄책감을 이용하려는 것뿐입니다. 윤 집사는 언제나처럼 냉정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서연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박씨 가족들이 외부에서 어떤 수작을 부리든 한태준 회장의 저택 안은 철저한 보안으로 평온을 유지했다. 서연은 점차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대한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이수진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수진은 비록 고용인이었지만 서연에게 동생처럼 살갑게 대해 주었고 답답한 저택 생활에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다. 한태준 회장은 여전히 바빴고 서연과의 마주침은 드물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재로 서연을 불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신형 태블릿 PC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걸 가져가. 그가 말했다. 네가 알아야 할 혹은 알고 싶어 할 만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네 판단에 맡기지. 서연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을 켜자 보안 폴더 안에 율성그룹의 내부 자료 일부와 함께 박씨 가문의 사업 현황, 재정 상태,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약점들이 상세히 정리된 파일들이 나타났다. 서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이것은 강력한 무기였다. 왜 저에게 이런 것을? 한태준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사람이 무지하거나 무력한 것을 원치 않는다. 스스로를 지킬 힘은 스스로 갖춰야 하는 법이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서연은 밤늦도록 태블릿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녀는 박씨 가문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업은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불법적인 자금 거래와 탈세 혐의도 포착되었다. 특히 의붓아버지 박 사장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으며 박민주는 그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과 유흥에 탕진하고 있었다. 박인숙 여사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정황도 드러났다. 그들이 서연에게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렸던 이유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자신도 모르게 전략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복수심보다는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고 냉철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수진으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이수진은 차를 가져다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모님, 혹시 박민준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정보가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잠시 그 사람 회사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서요. 서연은 놀란 눈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이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워낙 행실이 좋지 않아서 주변 평판도 안 좋았고요. 혹시나 사모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요. 이수진은 박민준이 자주 드나들던 불법 도박장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서연에게 알려주었다. 그것은 서연이 가지고 있던 정보의 빈틈을 메워주는 결정적인 조각이었다. 수진 씨,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연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수진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사모님. 전 사모님 편이에요. 그 말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서연은 밤마다 한태준이 준 태블릿과 이수진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거창하거나 요란하지 않았다. 다만 정확하고 치명적인 한 방을 노리는 것이었다. 박씨 가문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뿌리부터 흔들어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창밖의 잿빛 하늘을 보며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을 준비하는 암사자처럼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씨 가문에 드리워질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강서연, 그녀 자신이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강서연은 한태준이 제공한 정보와 이수진의 도움으로 얻은 단서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가며 치밀하게 첫 번째 방역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박민준이었다. 그의 무모함과 탐욕, 그리고 불법적인 행적들은 박씨 가문의 가장 취약한 골이었다. 서연은 박민준이 의붓아버지 박상철 사장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불법 도박에 탕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거래 내역, 도박장 출입 사진, 심지어 그가 사채업자들과 접촉한 정황까지. 서연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서 움직였다. 그녀는 평소 탐사보도로 명망이 높지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비리나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더 집중하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에게 암호화된 이메일로 증거 자료들을 조금씩 흘렸다. 자료들은 한 번에 전달되지 않고 며칠 간격을 두고 조금씩 기자의 호기심과 의심을 자극하며 전달되었다. 마치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서연은 제보자의 IP 주소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이 모든 과정은 한태준이 제공한 보안 태블릿과 그 안에 탑재된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침내 기자가 미끼를 물었다. 유명 중경기업 피사 오너 아들, 상습 불법 도박 및 회사 자금 횡령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한밤중에 인터넷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매체의 단독 보도였지만 증거 자료의 구체성과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기사는 삽시간에 여러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다. 다음날 아침 몇몇 주요 일간지들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박민준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박상철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 대중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박씨 가문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박상철 사장은 아침 뉴스에서 아들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혈압으로 쓰러질 지경이었다. 박인숙 여사는 신문을 집어 던지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민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박민준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기사에 첨부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의 어설픈 변명은 대중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은 줄지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박상철 사장의 회사는 이전부터 재정적으로 위태로웠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생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이다. 그날 오후 박 씨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박인숙 여사는 아들의 뺨을 후려치며 울부짖었다. 이 천하의 쓸모없는 놈 네가 어떻게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평소 아들을 감싸고 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다. 내가 뭘 어쨌다고 재수없게 걸린 것뿐이야. 그리고 아버지 회사 자금이 얼마나 된다고. 원래부터 망해가던 회사 아니었어. 뭐라고 이 망할 자식이. 박상철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이내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허망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그리고 자신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박소현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반응들을 살피며 발만 동동 굴렀다.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그녀를 은근히 따돌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비싸딸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박민준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원망했다. 서연은 이 모든 소식을 한태준의 저택에서 조용히 접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 기사들과 박 씨 가문에 대한 대중의 반응들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냉정한 확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한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없이 식사를 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신문을 읽고 있던 서연을 향해 아주 잠깐 시선을 돌렸다. 그의 입가에 스치듯 지나가는 미세한 미동. 그것은 조소도 비웃음도 아니었다. 마치 잘했다는 듯한, 혹은 예상대로군이라는 듯한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 씨 가문은 이제 막 균열의 시작을 경험했을 뿐이었다.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원망하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그림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 그림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자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복수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자기 파괴일까?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멈출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관역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박민준의 스캔들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 씨 가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언론은 그들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치기 시작했고, 세무당국에서도 박상철 사장의 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공들여 쌓아 올린 허울 좋은 명성은 한순간에 추락했고,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부와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옥의 문턱에서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한 듯 보였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박민준의 스캔들이 터진 후 박 씨 가문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였다. 연일 터져나오는 부정적인 기사들과 대중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시작된 세무조사는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강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한태준의 저택 안에서 담담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미묘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이 교차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짓 하나, 결정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태준이 서연을 그의 개인 서재로 불렀다. 그곳은 저택 안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공간으로 윤 집사조차 그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서연은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서재로 들어섰다. 묵직한 마호간이 책상 뒤에 앉은 한태준은 평소보다 조금은 부드러운, 그러나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안지, 서연이 맞은편 의자에 앉자 한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민준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네, 나는 네가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랬다면 처음부터 너를 이 자리에 앉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서연을 집중하게 만들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때가 된 것 같군. 한태준은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몇 년 전, 박상철 사장은 자신의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자 재기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율성그룹의 한 작은 자회사에 산업 스파이를 심어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자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한태준이 개인적으로 아끼던 충직한 임원 한 명이 모든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 임원은 한태준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박상철은 그저 그런 좀도둑에 불과했지. 하지만 그의 탐욕 때문에 내 사람 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봐야 했다. 한태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나는 단순한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어. 그들이 저지른 방식 그대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아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싶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내 존재는 내게 뜻밖의 기회였다. 박씨 가문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입었고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 이보다 더 완벽한 정의의 도구가 있을까? 그의 말에는 냉정함과 함께 서연의 잠재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내 첫 번째 움직임은 훌륭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히 급소를 찔렀지. 나는 네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이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은 그저 그의 복수극에 이용되는 장기말에 불과한 것일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단순한 도구로 여기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파트너를 향한, 혹은 위험한 게임을 함께할 동반자를 향한 시선에 가까웠다. 저는 회장님의 복수를 위한 도구인가요? 아니. 한태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는 네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그저 판을 깔아주고 필요한 지원을 할 뿐. 선택과 실행은 모두 내 몫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네가 지게 될 것이다.
그는 서연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박 씨 가문은 이제 필사적으로 발버둥 칠 것이다. 그들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의 말대로였다. 박인숙과 박상철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사방에서 빚 독촉이 밀려왔으며 세무조사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들은 이 모든 불행이 강서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떻게든 서연을 한태준으로부터 떼어내거나 그녀에게 타격을 주어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들은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다. 박인숙은 과거 서연이 살던 낡은 본가명에는 아직 박상철로 되어 있지만 거의 비어있던 애사람을 시켜 몰래 침입하게 했다. 그곳에 서연의 과거를 날조한 추잡한 물건들, 조작된 사진, 가짜 일기, 남성용품 등을 숨겨두고 그것을 빌미로 싸구려 타블로이드 신문과 접촉해 율성그룹 안주인의 충격적인 과거 폭로 같은 기사를 터뜨릴 계획이었다. 한태준이 서연에게 실망하여 이혼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허술한 계획은 처음부터 한태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한태준의 보안팀은 서연이 박씨 집을 나온 직후부터 그 집 주변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었다. 박인숙이 고용한 어설픈 침입자들은 물건을 숨기기도 전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들이 심으려 했던 증거물들은 고스란히 한태준의 손에 들어왔다. 한태준은 이 사실을 즉시 서연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이 사건을 박씨 가문을 더욱 옥죄는 데 활용했다. 그는 박상철과 박인숙에게 변호사를 통해 침입교사 및 증거 날조 미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모든 것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을 잃거나 선택하라고 통보했다. 며칠 후 서연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태준으로부터 자잘한 해충 몇 마리가 정리되었다는 간결한 말을 들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서연은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박씨 가문을 향한 그의 게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한태준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계약관계를 넘어서는 기묘한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파트너이자 서로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다. 박씨 가문의 지옥은 이제 더욱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서연이 꿈꾸던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시간이 흘러 강서연과 한태준의 백지화 작전, 오페레이션 클린 슬레이트은 마지막 단계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한태준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복수극의 공동 설계자이자 때로는 누구보다 냉철한 집행자였다. 그녀가 수집하고 분석한 정보들은 율성그룹 최고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박씨 가문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작전 개시일.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타격은 법의 이름으로 내려졌다. 율성그룹 법무팀은 박상철 사장을 상대로 대규모 기업 사기, 수년에 걸친 횡령, 박민준의 건과는 비교도 안 될 규모였다. 그리고 불법 로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박인숙 여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과거 서연을 음해하려 했던 증거들까지 첨부되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두 번째 타격은 언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태준의 홍보팀이 익명의 소스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제 전문지와 대형 뉴스 방송국의 박씨 일가의 조직적 비리 실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제공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박씨 가문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다. 박상철 사장이 과거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부를 축적한 과정, 파산 직전에 공장 노동자들을 착취한 사실, 그리고 박민준의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박씨 가문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결과는 참혹했다. 박상철과 박인숙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들의 남은 재산은 모두 동결되었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박민주는 부모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박서현은 직접적인 금융범죄에는 연루되지 않았지만 약혼은 파기되었고 사교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으며 그녀의 미래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한때 명망 높던 박씨 가문은 이제 부패와 탐욕의 대명사가 되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전락했다. 지옥은 이제 그들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상철은 모든 것이 박인숙의 끝없는 사치와 아들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라며 변호인에게 울분을 토했다. 박인숙은 면회온 변호사에게 박상철의 무능함과 박민준의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망쳤다며 악을 썼다. 궁지에 몰린 박민준은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검찰 조사에서 부모의 죄를 앞다투어 진술하며 서로를 물어뜯었다. 박서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눈물로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희 가족이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그녀의 위선적인 자기 변명에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모든 것이 마무리될 무렵 서연은 박인숙을 찾아갔다. 재판을 기다리며 독방에 수감된 그녀는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이었다. 서연은 방탄유리 너머로 그녀를 마주했다. 이것은 증오에 찬 고함이나 눈물의 하소연이 아니었다. 서연은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박인숙은 도끼 어린 눈으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내년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은혜여, 당신이 나에게 베푼 것이라고는 경멸과 학대, 그리고 끝없는 모욕뿐이었는데요.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직접 확인시켜주러 왔을 뿐입니다. 당신의 탐욕, 당신의 오만함, 당신의 잔인함이 바로 당신을 이 지옥으로 끌고 온 장본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박인숙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서연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서서 돌아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감보다는 오히려 깊은 공허함과 함께
질긴 악연을 끊어냈다는 서늘한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민준과의 만남은 더욱 짧았다. 그는 서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쳤다.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태준은 이 모든 과정을 그림자처럼 지원하며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지했다. 박씨 가문의 완벽한 몰락은 그의 오랜 숙권이기도 했지만 이제 그는 서연이라는 존재를 통해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박씨 가문의 업보의 폭풍은 그렇게 그들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한때 세상을 호령할 듯 했던 그들의 이름 위에는 이제 파멸이라는 낙인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서연은 그 폭풍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옥의 문은 닫혔고 이제 그녀 앞에는 어떤 길이 펼쳐질 것인가. 박씨 가문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몇 달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소비하며 그들의 몰락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지만 강서연의 삶에는 깊고 선명한 흔적이 남았다. 그 흔적은 더 이상 고통이나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역경을 이겨낸 강인함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조용한 희망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은 친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작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은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비석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아픔, 박씨 집안에서 겪었던 서름과 모멸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걸어왔던 가시밭길.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어머님도 이제는 편히 쉬실 수 있겠지.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어느새 한태준이 그녀의 곁에 다가와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어머니의 묘를 바라보았다. 당신 덕분이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당신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강인한 선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 그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우리의 결혼은 내게 있어 철저한 계산과 전략의 일부였어.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당신과 함께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내 마음은 처음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강서연 씨, 나는 당신과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가 되고 싶소. 현재의 계약 결혼은 언제든 무효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 싶소. 물론 당신이 율성그룹 안에서든 밖에서든 당신만의 길을 찾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오.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그와의 관계가 단순한 동맹을 넘어섰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중은 서연의 닫혔던 마음을 서서히 열게 했다. 회장님, 아니, 태준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새로운 시작,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사랑이었고, 그래서 더욱 단단하고 소중했다. 몇 주 후, 강서연은 새빛재단이라는 이름의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설립 자금은 박씨 가문의 몰락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된 자산의 상당 부분으로 충당되었다. 이는 한태준의 세심한 법적 조언과 지원 덕분이었다. 새빛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부당한 기업 횡포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서연의 충직한 조력자였던 이수진은 재단의 핵심 운영진으로 합류하여 서연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재단 개소식 날, 서연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연설을 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어둠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있다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빛재단은 그 작은 빛이 되고자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드릴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과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씨 가문의 그늘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향해 따뜻한 빛을 전하는 당당하고 자비로운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박씨 가문의 마지막은 비참했다. 박상철과 박인숙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박민주는 비교적 짧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사회의 냉대와 과거의 낙인 속에서 어렵고 비루한 삶을 살아갔다. 박서연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을 그리워하며 익명 속에 숨어 지냈다. 그들이 타인에게 선사했던 지옥은 이제 그들 자신의 것이 되어 영원히 지속될 터였다. 시간이 흘러 서연과 한태준의 저택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거나 재단 일에 대해 의논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그들의 관계는 열정적인 사랑이면서 동시에 깊은 신뢰로 맺어진 동지애였다. 한태준은 서연의 재단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어느 봄날 저녁, 서연은 서재에서 재단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태준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냥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것은 꿈이 아니요. 서연 씨,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현실이지. 한태준은 그녀의 머리에 부드럽게 입 맞추었다. 당신은 잿더미 속에서 새벽을 불러왔소.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아프게 하기보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은 그녀의 눈빛은 새벽의 햇살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